안녕하세요. 저는 이범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것을 보니 가을이 깊어지긴 했나 봅니다. 며칠 뒤면 제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래도 미역국에 잡채라도 해놓고 조촐한 생일상을 차려주곤 했는데 혼자가 된 후로는 그저 달력에 빨간 줄 그어진 날과 다를 바 없는 하루가 되었지요. 텅 빈 집안에서 홀로 맞는 생일은 적적함을 넘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시끄럽기만 할 뿐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수화기를 든 것은 거의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성필이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고 어쩌면 손주 녀석의 얼굴을 보며 며칠이라도 북적거리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던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자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니까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녀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필이냐? 아비다. 아, 아버지. 웬일이세요? 목소리의 반가움보다는 의아함이 먼저 묻어나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말을 이었어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잘 지내냐? 네, 그럼요. 전 잘 지내죠. 회사가 좀 바빠서 그렇지. 늘 바쁘다는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성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저 핑계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비의 역할일 테지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며칠 뒤면 생일이지 않으냐.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너희 집에서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면서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겠니?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제 심장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잠시 후 옆에서 누군가와 작게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0중 8구 며느리겠지요. 녀석은 제 아내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졌으니까요. 아, 생신이시구나.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요. 바쁜데 어찌 다 기억하겠느냐. 그래서 며칠가 있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네. 그럼요. 오셔야죠. 당연히 오셔야 합니다. 언제쯤 오실 생각이세요? 마지못해 하는 허락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는 제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이 부질없는 자존심을 이겨버리는 것을요. 그래, 그럼 토요일 오전에 출발하마. 가서 며칠만 좀 신세지자.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그때 봬요. 운전 조심해서 오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허락을 받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 목소리에 담겨있던 미세한 망설임이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가서 손주 녀석 재롱이라도 보면 이런 헛헛한 마음도 금세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틀 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그나마 가장 깨끗하고 점잖아 보이는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 오민서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으니 행여나 제 차림새가 누추해 보일까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손주 녀석에게 줄 장난감 로봇도 하나 챙겼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다는 모델로 일부러 골라 산 것이었어요. 그 녀석이 이걸 받고 활짝 웃어줄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인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가볍고도 무거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이 사는 강남의 번쩍이는 주상복합까지는 차로 꼬박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평생을 일궈 마련한 집이었지만 아들에게 집을 사준 뒤로는 왠지 모르게 제 공간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고 정직한 공간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털어 그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아비가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아들 기가 살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가 집안의 격을 따지는 눈치이기도 했고요. 그저 내 아들 내외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다른 뜻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높이 솟은 건물들이 저를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내 심장이 괜히 쿵쾅거렸습니다. 곧 보게 될 아들과 손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했고, 동시에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에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것인지 별다른 말 없이 현관문이 덜컥 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며느리 오민서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에는 조금의 반가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지 않았던 손님을 마주한 사람처럼 무표정하고 건조한 얼굴이었어요. 오셨어요? 그것이 저를 맞이하는 첫 인사였습니다. 그래, 왔다. 우리 성필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 보구나. 네.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바빠서요. 저는 현관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민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발은 거기 신발장에 넣으시고요. 짐은 저쪽 작은 방에 두세요.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현관 구석에 있는 신발장과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문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 집의 규칙을 알려주는 듯한 사무적인 태도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구두를 신발장에 넣고 작은 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집안은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제 낡은 구두가 닿기라도 하면 흠집이 날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고,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텔레비전은 웬만한 극장 스크린만 했습니다. 처음 보는 유럽풍의 소파와 장식장들이 마치 잡지에 나오는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돈이 이렇게 차갑고 정없는 물건들로 변해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장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방이라고 부른 곳은 사실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쓰지 않는 운동기구와 계절이 지난 옷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나마 공간을 차지하던 것들을 급하게 치운 듯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방 가운데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싱글 침대가 이곳이 오늘부터 제가 머물 곳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에는 분명 방이 4개나 있었는데 저는 가장 작고 초라한 손님용도 아닌 창고 방을 배정받은 겁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의 공기는 답답하고 서늘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 오셨다. 나와서 인사드려야지. 성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건성으로 외치는 소리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손주 준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우, 할애비 왔다. 제가 다가가며 말했지만 녀석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뿐이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인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심하고 건조했습니다. 제가 사온 로봇 상자를 내밀자 그제야 잠시 고개를 들더군요. 우와, 이거 최신 모델인데? 이 녀석은 상자를 받아들고는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다시 소파 구석에 던져두고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할아비에 대한 반가움보다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순간적인 호기심만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멋쩍게 서 있는데 부엌에서 나온 며느리가 다가와 준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우야, 너 영어 숙제할 시간이야. 어서 방에 들어가자. 아, 좀만 더 하면 안 돼? 안 돼. 그리고 아버님, 민서는 저를 획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애 스케줄 빡빡한 거 모르세요?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치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손주와 잠시 눈이라도 맞추려는 제 행동이 며느리에게는 아이의 빡빡한 스케줄을 방해하는 무례한 행위였던 겁니다. 민서는 준우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아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거실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들 성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는 대신 스마트폰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것은 피자와 스파게티였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숙제를 마친 준우, 이렇게 셋이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는 묻지도 않고 포크와 앞접시를 툭 놓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서요. 드세요. 저는 평생 이런 음식을 즐겨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제 입맛 따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에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연신 두드렸고 준우는 피자를 허겁지겁 먹으며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포크 소리와 영상 속의 시끄러운 효과음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꾸역꾸역 피자 한 조각을 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가 쉬마. 아무도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배정받은 그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와 손주가 만들어내는 소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음 속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제 아들의 집이고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공간인데 저는 그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제 생일인데 과연 이 집에서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오겠다고 했을까? 깊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군대에서처럼 정해진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생을 몸에 익힌 습관은 낯선 잠자리에서도 저를 속이지 않았지요.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은 한낮인지 새벽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지만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정확히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젊은 아들 내외는 이 시간까지 곤히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얇은 이불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어젯밤 저는 이불을 목 끝까지 덮고도 등을 파고드는 한기를 느껴 한참이나 뒤척여야 했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밤사이 불이 모두 꺼진 집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화려하고 번쩍이던 가구들은 이제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듯 보였지요. 저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대리석 바닥을 걷는 제 모습이 꼭 제 집에 들어온 도둑 같다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부엌은 온갖 최신식 기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기계들이 즐비했지요. 정수기 하나를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버튼이 열댓 개는 달려있는 기계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그림을 보고 물 한 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밤새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왕 일어난 김에 밥이라도 안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지만 주말 아침까지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제가 밥이라도 해놓으면 출근했던 아들도 돌아와 아침 한술 뜨고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밥솥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수납장을 모조리 열어보고 나서야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밥솥을 겨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것을 보니 이 집에서는 밥을 해먹은 지 꽤 오래된 모양이었습니다. 쌀통을 찾아 쌀을 씻고 물량을 맞추어 밥솥에 앉히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이 빠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자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깰까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구수한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은 푸근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변변한 반찬거리는 없었지만 다행히 김치통이 하나 보였습니다. 김치라도 꺼내놓을 생각으로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안방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냄새예요? 아침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건넨 첫 마디는 짜증이 섞인 질문이었어요. 잠을 방해받은 것이 불쾌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찍 눈이 떠져서 밥을 좀 안 쳤다. 너희들도 아침은 먹어야지. 누가 밥 해달랬어요? 아침부터 집안에 밥 냄새 배게 이게 뭐예요? 며느리는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악취라도 난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한 제 배려가 이 아이에게는 그저 불쾌한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왜 함부로 여세요? 여기 음식들은 다 제가 관리하는 건데. 민서는 신경질적으로 냉장고 문을 닫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꺼내려던 김치통이 민망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니, 그저 반찬이라도 좀 꺼내려고.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버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제게 등을 돌리고 커피 머신으로 향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우유 거품을 내는 요란한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향기로운 라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는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결국 그날 아침 갓 지은 따끈한 밥은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커피와 빵 조각으로 아침을 해결했고 저는 식탁 구석에서 홀로 김치에 밥 한 공기를 꾸역꾸역 넘겨야 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 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부자 사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래도 아침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 부질없는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처량했습니다. 오전 늦게서야 아들 성필이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을 보자 저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필이 왔냐? 고생했다. 아침은 먹었어? 네, 아버지. 오셨어요? 아침은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은 아내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군요. 여보, 피곤한데 좀 씻고 쉬어요. 당신은 밥 안 먹어? 아버님이 밥까지 해놓으셨는데. 며느리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제가 지어놓은 밥을 본 모양입니다.
아, 밥하셨어요? 아이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저 먹고 왔다니까요. 그 녀석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부부의 견고한 세상 안으로 저는 한 발자국도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창고 방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켰지만 이내 시끄러운 소리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거추장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나가는 중. 응, 백화점 갔다가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저는 무심코 방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남편은 피곤하다고자. 주말 내내 일했거든. 지금 집에 시아버지가 와 계셔서 나도 좀 피신해야지. 아, 말도 마. 완전 불편해 죽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껏 교태를 부리면서도 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낼 때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완전 촌티나. 말끝마다 그랬지, 저랬지 하는데 듣기 싫어 죽겠어. 옷 입는 것 좀 봐. 어디서 그런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준우한테도 자꾸 말 시키고 귀찮게 하는데 내가 못하게 막았잖아.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해야 하는데 그날까지 계실까봐 조마조마하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제 말투와 옷차림, 풍기는 냄새까지도 며느리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제 삶이 아들의 아내에게는 그저 촌티와 쿰쿰한 냄새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어떡하긴. 그날은 그냥 방에 계시라고 해야지. 내 친구들 눈 높은 거 알잖아. 그런 분 계신 거 보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무튼 빨리 나와. 나 거의 다 왔어.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약속을 위해 떠난 것이지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사준 그 집에서 저는 아들의 아내에게 완벽하게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셔야죠. 뭐 시켜드릴까요? 그 녀석은 제 기분을 살피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필아, 아비랑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갔는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맞은편에 앉혔습니다. 며느리 말이다.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싫은 것이냐? 돌려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누가 그래요? 민서가 그런 애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 방금 전 민서가 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내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내 말투가 듣기 싫다고 하더구나. 집들이 때 손님들 보기 창피하니 방에나 있으라고 할 거라고 하던데 사실이냐?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오해하신 거예요. 민서가 표현이 좀 직설적이고 서툴러서 그렇지 속마음은 안 그래요. 속마음? 그럼 겉으로 뱉어내는 말들은 다 거짓이란 말이냐? 성필아, 너는 내 아내가 내 아비에게 하는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
제 추궁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민서 입장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평생 편하게 살다가 결혼했는데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게 좀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래요. 아버지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이 제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아비가 요즘 세상 물정 모르는 까탈을 부리는 것이고 세련된 며느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지요. 아들은 아내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저를 가르치려 들고 있었습니다. 이해라. 내가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느냐?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아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단 말이냐?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너희 부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왜 자꾸 돈 얘기를 꺼내세요? 이 집, 물론 아버지가 사주셨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저희 방식대로 사는 걸 존중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존중.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생일조차 챙길 마음 없는 자식 내외가 아비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하는 자들이 제게 존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제가 알던 아들 이성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 오민서의 생각을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이자 제 아내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아비의 자존심마저 내다버린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알겠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은 실망감에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저녁은요? 생각 없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이룬 것들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서 회수하는 것. 그것이 제가 저 자신에게,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무시당하는 것은 오늘까지로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벽을 부숴버릴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은 제 생일이자 며느리의 집들이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지요. 저는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서글픈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전부터 배달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값비싼 와인이 상자째 배달되었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외국 치즈와 햄들이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담겨왔습니다. 며느리는 전문 케이터링 업체까지 부른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부엌을 점령하고는 뚝딱거리며 요리를 시작하더군요. 집안 가득 퍼지는 이국적인 음식 냄새는 어제 아침 제가 지었던 밥 냄새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온기 있는 냄새가 아니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영의 냄새였습니다. 며느리 오민서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사람들을 지휘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꽃은 현관에 놔주시고 저쪽 테이블 세팅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금색 식기로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와인 칠링은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저나 아들에게 말할 때와는 전혀 다른 한껏 상냥하고 교양 있는 톤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지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거기 계시면 동선에 방해돼요.
먼지도 날리고요. 방에 좀 들어가 계시면 안 될까요? 또다시 방에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머무는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제 등 뒤로 며느리가 케이터링 직원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잠깐 와 계신 분이니까. 저는 잠깐 와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집을 사준 주인이 아니라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사라져야 할 성가신 존재. 방문을 닫고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문 밖의 소란스러움이 이 작은 방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될 무렵 아들 성필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저 성필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어색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하나 들려 있더군요. 아마 제 생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저녁에 손님들 다 가시면 그때 저희끼리 조촐하게라도 파티해요. 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감에 혹은 어젯밤 저와의 대화가 마음에 걸려 하는 형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됐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도 생신인데. 이건 민서가 아침에 사오라고 해서 사온 거예요. 민서도 아버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게 방에나 들어가 있으라던 며느리가 제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고 시켰다니. 그것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집들이 분위기를 망칠까봐 입막음하려는 비겁한 회유책에 불과했습니다. 성필아. 저는 나직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케이크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아. 그저 아침에 내 어미가 끓여주던 것처럼 뜨끈한 미역국 한 그릇을 아들 내외와 함께 먹고 싶었을 뿐이다. 제 말에 성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시잖아요, 아버지. 오늘 손님들 오시고 정신 없어서. 민서가 음식 냄새 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내 아비 생일상 차리는 냄새는 역겨운 냄새고 처음 보는 남들 먹일 음식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더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연극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케이크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나는 생각 없다. 제가 말을 마친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문 밖에서 저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겠지요. 아버님, 지금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오늘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시면서 왜 자꾸 성필 씨를 곤란하게 만드세요? 민서는 아들을 제 뒤로 숨기듯 감싸며 제게 삿대질하듯 쏘아붙였습니다. 생신이 뭐 대수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유세는. 하필 오늘 같은 날이에요. 손님들 오시는데 미역국 끓이고 냄새 피울 순 없잖아요. 생신은 내년에 챙기시든가 하세요. 내년에 챙기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 존재와 제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오늘이라는 특별한 날의 의미까지도 며느리는 자신의 하찮은 사교 행사를 위해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내의 등 뒤에 숨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아들의 한심한 얼굴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알겠다.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의외였는지 며느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내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집들이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며느리가 다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방문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아버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오늘 제 친구들 와요. 그냥 친구들이 아니라 남편 사업에도 도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다들 수준 있는 사람들이라 아버님 같은 분 보시면 많이 불편해하세요.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마시고요.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제 얼굴에 대고 속삭이듯, 그러나 위협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파티 끝날 때까지 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쥐 죽은 듯이 계시라고요. 혹시라도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사람들 없을 때 잠시 다녀오게 해드릴 테니까. 아셨어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감금 통보이자 제 인격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제 아들의 집에서 저는 제 생일날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제 존재가 그들의 수준 있는 파티에 오점이 될까봐 흔적도 없이 지워져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아버님. 그 말에는 아주 작은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제 귀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방에 홀로 남아 문 밖에서 시작될 그들만의 화려한 파티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모든 사랑과 희생, 그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끝장난 것입니다. 문 밖에서 시끌벅적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화려한 파티가 드디어 막을 올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경고대로 쥐 죽은 듯이. 이 작은 창고 방은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가 있었지만 그 시계의 시간과 제 마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었지만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점심은 아예 건너뛰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위장이 아프게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평생 제 생일날 이렇게 굶주리며 독방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전쟁통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문을 박차고 나가 엎어버릴까 하는 충동이 몇 번이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터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완벽하게 그들의 오만함을 부수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바깥의 소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여자들의 높은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제 아들 성필의 멋쩍은 맞장구 소리까지. 이 녀석은 지금쯤 제 존재를 까맣게 잊고 아내의 손님들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겠지요. 제 아비가 바로 옆방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벽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얇은 벽 너머로 그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들려왔습니다. 민서야, 집 정말 좋다. 완전 성공했네, 우리 성필 씨. 뭐려 언니. 아직 멀었죠. 대출이 반이에요, 대출이. 가증스러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은 단 한 푼의 대출도 없이 제 돈으로 사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들 앞에서는 대출로 산 집이라며 엄살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지요. 그래도 대단하다. 아참, 그런데 성필 씨 부모님은 어디 계셔? 집들이인데 안 오셨나 봐. 한 친구가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 아버님이요?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편찮으셔서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계세요. 공기 좋은 곳에서 쉬셔야 한다고 해서요. 저희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찾아뵙고 있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저는 지금 이 집안에, 그것도 바로 옆방에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며느리는 저를 지방 요양원에 있는 병든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말마다 저를 찾아뵙는 효부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나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존재에 대한 완벽한 소멸 선고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저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요양원이라. 아주 좋지. 나를 그렇게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주어야겠다. 저는 벽에서 귀를 떼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도 서러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얼음장 같은 결심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거짓말 한마디는 제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과 동정심마저도 남김없이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거짓말은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나 손주에 대한 부질없는 미련 없이,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렀을까? 파티가 끝나는 분위기인지 사람들이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민서야. 조심히 들어가, 언니. 다음에 또 봐. 소음이 잦아들고 이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였지요. 주소록에서 10년 넘게 제 자산 관리를 맡아온 김 변호사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어 전화를 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대신 아주 짧고 명료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사람 김준영 변호사. 내용. 김 변호사, 나 이범철일세. 월요일 아침 일찍 사무실 여는 시간에 바로 찾아가겠네. 이성필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 회수해야겠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지. 월요일에 보세. 문자를 보내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타 하나 없었습니다. 제 의지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제 손으로 다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썩어버린 부분을 도려내고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일 뿐입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 내외가 파티의 잔해를 치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겠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생일은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굴욕과 모멸로 시작되었지만 제 인생의 가장 단호하고 명쾌한 결심으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제게 준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저를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완벽한 자유 이용권이었으니까요.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다기보다는 잠을 잘 필요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제 정신은 오히려 맑고 또렷해져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파티의 잔해를 치우는 듯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간간이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 소리도 들려왔지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껏 상기되어 있었고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공적으로 끝난 파티에 대해 그리고 파티에 왔던 중요한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겠지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제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세수를 하고 며칠 동안 입었던 옷을 다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면도를 하는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피곤에 지친 늙은이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결의에 찬 남자의 얼굴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 눈빛이 이토록 차갑고 단단했던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아들 내외가 깊이 잠든 새벽 6시,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어젯밤에 화려했던 파티가 남긴 상처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처 다 치우지 못한 와인잔과 음식 찌꺼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시든 꽃향기와 남은 음식 냄새, 그리고 술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 집의 실체가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허영과 위선,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찬 텅 빈 껍데기.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이 집의 예비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등기권 리증과 함께 건네받았던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제가 간직하고 있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쇠붙이를 번쩍이는 대리석 식탁의 정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집에 대한 모든 권리와 미련을 내려놓는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과 이 집안의 사람들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 부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뺨을 스치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텅 빈 강남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아들의 아파트 건물을 룸미러로 흘깃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련을 끊어내기로 한 이상 뒤를 돌아보는 것은 사치일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하루 동안 저는 제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제 마음에 쌓여있던 미련과 분노의 찌꺼기들을 함께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있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계약서는 물론 아들에게 집값을 송금했던 통장과 은행 기록,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부담부 증여. 말 그대로 조건을 걸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지요. 당시 김 변호사는 제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이 계약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 및 범죄 행위 시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서류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월요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이 문을 열기도 전인 8시 반에 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가 있는 서초동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저를 발견한 김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 선생님. 이렇게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주말에 문자 보고 놀랐습니다. 김준영 변호사는 저와 거의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지요. 김 변호사,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네. 잠시 시간 괜찮겠나? 물론입니다. 들어오시죠. 그의 사무실은 언제 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직한 원목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신뢰감을 주었지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주말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날 아들 집에 찾아갔던 일부터 며느리의 냉대, 그리고 제 생일날 방에 갇혀 요양원에 있는 노인 취급을 받아야 했던 일까지. 저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하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직업적인 관심으로 듣는 듯 하더니 제가 요양원 거짓말 대목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참담함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신 겁니까? 정말로 그 집을 회수하시기로. 결심은 이미 섰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야.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네. 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와 등기권리증, 그리고 은행 송금 내역까지.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운 법률가의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역시 준비성이 철저하십니다. 이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두셨고요. 그는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한 때 혹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 내외의 행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아버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부양 의무의 명백한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소위 망은행위라고 하지요.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명료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승소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상관없네. 나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지 속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증여 재산인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가볍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 집값을 송금했던 기록 일체를 공식적인 증빙 서류로 발급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수십억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는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제 요청대로 서류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갓 인쇄되어 나온 따끈한 서류 뭉치를 받아드니 그 종이의 무게만큼이나 제 결심의 무게가 실감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그 아파트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다행히 소장은 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드님 집을 전액 현금으로 딱 사주시던 그 통 큰 결정을요. 저는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당시 아파트 매매 계약의 실질적인 자금 제공자가 저 이범철이었으며 모든 계약 과정 역시 제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을요. 변호사님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단단한 성벽과 날카로운 창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문을 열고 나와 그들의 안락한 성을 향해 진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제 서재에서 편안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며칠 토라져 있다가 제풀에 지쳐 돌아오거나 혹은 먼저 연락해 오리라 생각했겠지요.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착각이 그들이 가진 마지막 평화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서점에 들러 새로 나온 역사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강을 건넌 병사였으니까요. 수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을 펑크낸 친구를 다그치는 듯한 말투였지요. 왜 그러느냐?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습니다. 뭐가 왜 그래요? 말도 없이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민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집에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민서가 걱정한다는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요양원에 보낸 정신 나간 늙은이 취급하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저를 걱정한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제 아내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잘 있다. 아무 일 없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신경을 안 쓰게 생겼어요? 생신날 그렇게 가버리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희만 나쁜 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 안이나 건강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비칠 자신들의 체면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효자 코스프레에 금이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네.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걱정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더 소리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손가락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 오후 김 변호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 증명,
금일 오후 2시 15분 수취인호민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 완료. 폭풍의 첫 번째 전령이 드디어 적진에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 현관에서 우체부로부터 딱딱한 법원 서류 봉투 같은 내용 증명을 건네받는 며느리의 모습을. 처음에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다가 부담부 증여 계약 해제 통보 및 증여 재산 반환 청구라는 살벌한 제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제 상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오민서였습니다. 제가 저장한 적 없는 번호였지만 아들의 아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차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다 늙어서 망령이라도 드신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교양 있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발악하는 날 것 그대로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를 길바닥에 놔앉으라는 소리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당신이 뭔데 이 집을 뺏으려고 하세요? 당신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뺏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제 것을 되찾겠다는 것인데 그녀에게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집이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였다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누구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며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듯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뭔데요? 겨우 돈 좀 보태줬다고 유세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아들, 준우가 살아야 할 집이라고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좀 보태줬다니. 집값 전액을 단 한 푼의 도움 없이 제가 모두 지불했는데 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사실이 자신의 허영심에 맞게 완벽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이름까지 파는 것을 보니 다급하긴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너의 집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장 그 가짜는 소송인지 뭔지 취소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당신 아들 인생 망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아들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마지막 무기가 그것이었겠지요.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한 비열한 협박.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의 인생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그 녀석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었지요. 자네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 내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앞으로 나에게는 연락하지 말거라. 뭐라고요? 야, 이 영감탱이야. 내 말 안 들려.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을 들으며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제 귀는 더 이상 그 더러운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련했습니다. 썩은 이를 뽑아냈을 때처럼 아픔과 동시에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발악을 하든 어떤 비열한 수를 쓰든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화려한 성을 무너뜨리러 온 냉혹한 채권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그들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끊어버린 이후 아들 내외의 집은 매일매일이 전쟁터가 되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지요. 아마도 며느리는 길길이 날뛰며 제 탓을 하고 아들의 무능함을 비난했을 겁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게 무슨 꼴이야? 하면서 말이지요. 아들 녀석 또한 처음에는 아내를 달래려 애썼겠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점차 지쳐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조금은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아내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탓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이 아버지께 조금만 잘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야. 하는 식의 다툼이 오갔을 테지요. 그들의 싸움은 사랑이나 존중의 부재에서 오는 다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로지 돈과 체면 때문에 벌이는 추악하고 비루한 이전 투구였을 겁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원망하며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남의 완벽한 부부라는 허상은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것은 잔뜩 수척해진 아들, 성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녀석은 제 작은 아파트의 초라한 풍경이 낯선 듯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녀석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쇼는 이제 지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너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저는 차갑게 말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민서도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며느리가 후회하는 것은 저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 아닐 겁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집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후회하는 것이겠지요. 아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죄책감보다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다급함과 초조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 소송인지 뭔지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냐? 네, 아버지. 제발 소송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소문이 회사에 퍼지기라도 하면 저는 더 이상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어떻게 해요? 곧 학교도 들어가야 하는데 친구들이 아빠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놀리기라도 하면. 역시나. 그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미래뿐이었습니다. 제 상처받은 마음이나 짓밟힌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내 체면과 내 아들의 미래. 그것이 중요하구나. 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비의 체면과 자존심은 어찌 그리 쉽게 짓밟았던 것이냐. 내 아내가 내게 방에 갇혀 있으라고 명령했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지? 내 아내가 나를 요양원에 있는 병든 늙은이 취급하며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너는 그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지 않았더냐? 제 추궁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성필아,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면 그 내용 증명을 받은 날 바로 달려왔어야 했다. 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무릎 꿇리고 용서를 빌었어야지. 그런데 너는 며칠 동안 무얼 했느냐? 내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구슬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 제 말은 정확히 사실을 꿰뚫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 증거였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됐다. 그 얄팍한 사죄는 집어치워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잔인한 시험 문제를 던졌습니다. 너에게 선택지를 주겠다. 내가 정말로 내 아들이고 지난 과오를 반성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들은 희망이 보인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너의 모든 짐을 싸서 이 집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의 아내 오민서와는 이혼해라. 내 아비에게 그런 모욕을 준 여자와는 단 하루도 더 살 수 없다고 이혼 서류를 내밀어라.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그게 무슨... 어떻게 이혼을... 준우 엄마인데. 그것이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여자의 허영심과 너의 방관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 그 근원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 여자와 이혼하고 내 앞에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나도 이 모든 소송을 없던 일로 하고 너를 다시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 이것은 제가 아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물론 녀석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혼 후 겪게 될 경제적인 문제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아버지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매일 찾아뵙고 민서도. 선택은 너의 몫이다.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가서 너의 가족과 상의해 보거라.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과 함께 너희의 미래를 결정해. 그리고 그 결과를 나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 너의 행동이 곧 너의 대답이 될 테니.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금의 연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녀석이 어떤 인간인지 그 밑바닥을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녀석은 결국 저를 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녀석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될 테지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넜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가로막는 그 강은 이제 그 어떤 배로도 건널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어졌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후 제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녀석은 제 최후 통첩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거절의 대답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법의 절차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정해진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진행 상황을 꾸준히 알려주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다음 단계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망설이다가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연락일까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성필 시아버님 되십니까? 그렇더만 누구신지. 아이고 사돈어른. 저예요, 민서 엄마예요. 며느리의 어미, 즉 제 사부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짐짓 상냥하고 간살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구원하기 위해 등판한 구원투수겠지요. 사부인께서 내게는 어쩐 일이시오? 어머, 사돈어른도.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서한테 얘기 듣고 사돈어른 건강이 안 좋으신가 해서 밤잠을 설쳤다니까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의 재산이 될 뻔했던 집이 날아갈까봐 밤잠을 설쳤겠지요. 내 건강은 아무 문제 없으니 염려 마시오. 다행이네요. 그런데 사돈어른,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중간에 무슨 오해가 단단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민서가 원래 좀 애교도 없고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지 속은 깊은 아이거든요. 시아버지 어렵고 무서워서 그랬던 걸 사돈어른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딸의 잘못을 표현이 서툴러서라는 말로 포장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미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해가 아니오. 내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고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들이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사돈어른, 아무리 그래도 애들 앞길을 막으시면 쓰나요. 성필 씨도 사돈어른 하나 보고 사는 외아들이잖아요. 이 일이 잘못돼서 애들 길바닥에 나앉기라도 하면 사돈어른 마음인들 편하시겠어요? 은근한 협박과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할지 불편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오. 그리고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은 사돈 내외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 아비뻘 되는 시아버지를 하대하고 제 생일날 방에 가두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도록 키운 것이 누구요? 그 아이의 버릇없는 행동을 제때 고쳐주지 못한 대가를 지금 사돈의 따님과 내 아들이 함께 치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 단호한 일침에 사부인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사돈어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내게 전화해서 회유하려는 당신의 행동이야말로 지나치지.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소. 앞으로는 그쪽과 이야기하시오. 다시는 내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부인은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남 탓을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자비는 사치일 뿐입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생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벌거나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할 수 있으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당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해 놓으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고들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재산 처분 행위를 일절할 수 없게 됩니다. 일종의 족쇄를 채워두는 것이지요. 김 변호사의 설명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소명 자료가 워낙 명백했기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났고 오늘 집행관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여 현관문에 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공시서,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고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완전히 묶인 셈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반짝이는 흰색 현관문 위에 선명하게 붙었을 붉은색 경고문. 이웃들이 오가며 그 경고문을 보고 수군거렸을 테고 콧대 높은 며느리는 그 굴욕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영심 가득한 성에 가해진 첫 번째 물리적인 균열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판사 앞에서 양측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자리였지요.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지정된 조정실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남짓 만에 본 며느리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싼 옷 대신 검소하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리한 얼굴 위로 저를 향한 증오와 도끼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채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필은 완전히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잠시 후 연배가 지긋해 보이는 조정위원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양측을 번갈아 쳐다보며 딱딱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은 소송 서류를 통해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드님 내외에게 증여한 집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아드님 내외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송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 측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지요. 오민서 씨,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조정위원의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실 겁니다.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미리 준비해온 듯한 레퍼토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실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세요. 건강도 편찮으시고요. 저희가 정말 성심성의껏 저희 부모님 이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저희가 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실 때가 많으셨어요. 그날도 저희가 걱정돼서 방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를 가뒀다고 오해를 하신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아버님을... 저희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연기였습니다. 저를 기억력도 오락가락하는 치매 노인으로 몰아가고 자신들은 그런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신 희생적인 며느리와 아들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원고 측 이범철 선생님. 지금 며느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정위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거짓말에 대해 구차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위원님. 저는 조용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신호를 받고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기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겠지요.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은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김 변호사가 꺼내놓은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위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위원님, 지금부터 피고 오민서 씨가 원고에게 했던 말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께서 피고의 강요에 의해 방에 감금당하시기 직전에 위협을 느끼고 녹음한 파일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저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불법 녹취라고요.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피고 자리에 앉으세요.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들어봅시다.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용히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파티 끝날 때까지 이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쥐 죽은 듯이 계시라고요.
혹시라도 화장실이 급하시거나 하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제가 사람들 없을 때 잠시 다녀오게 해드릴 테니까. 아셨어요? 작은 조정실 안에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기억력 없는 노인으로 몰아가던 그 가증스러운 모습과는 180도 다른 경멸과 위협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변호사에게 다음 증거를 제시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지요. 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원고께서 해당 아파트의 매매대금 전액을 아들 이성필의 계좌로 송금했다는 은행의 공식 거래 내역 증명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단 한 번의 거래로 수십억 원이 전액 송금되었습니다. 대출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계약 당시 자금의 출처가 전부 원고였으며 모든 의사결정 또한 원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쉴 틈을 주지 않고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며느리가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강력한 공성추와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진술입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위원을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내주었습니다. 바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시였습니다. 저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그날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72번째 생일날, 저는 제 아들 집에서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님들에게 제가 지방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하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이 가족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없어져야 할 짐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산송장 취급하는 자들에게 제 피와 땀이 깃든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조정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제 아들 성필이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피고 이성필 씨. 조정위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원고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전부 사실입니까? 모든 시선이 성필에게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실신할 것 같은 얼굴로 남편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겠지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저희가 걱정되는 마음에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조정위원이 그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이 아버님을 방에 못 나오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손님들에게는 요양원에 계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입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성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과 제 얼굴, 그리고 조정위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처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도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녀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끝까지 버티기에는 우리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모기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해 보세요. 조정위원이 다그쳤습니다.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실토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아 하는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증오와 경멸만이 남아 이글거렸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부부 관계가 만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며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젓더니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보아하니 피고들의 잘못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쯤에서 양측이 합의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아들 내외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들 잘 들으세요. 이 사건 정식 재판까지 가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버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아파트 처분해서 원금 돌려드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당신들에게도 최선일 겁니다. 괜한 망신 더 당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세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도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모두가 제 입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위원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원님의 제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말에 조정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법의 이름으로 저들이 저에게 저지른 잘못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거짓과 위선을 판사의 판결문으로 공식적인 기록에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식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제 선언에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일말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쉬운 퇴로를 제 손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법정이라는 가장 혹독한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죄를 심판받아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조정은 그렇게 완벽한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 후 정식 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정 과정에서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했겠지만 뒤집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는 날, 저는 다시 법정을 찾았습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서로를 마치 원수처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태롭던 성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장내는 엄숙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잠시 내려다본 후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이성필, 오민서는 증여자인 원고 이범철에 대한 민법상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고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모욕 행위, 즉 망언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 신문을 통해 명백히 인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석을 한번 싸늘하게 쳐다보고는 계속해서 판결을 읽었습니다. 이에 민법 제556조 및 제558조에 의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담부 증여 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 아파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땅, 땅, 땅. 의사봉을 3번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이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판결을 듣는 순간 흡 하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변호사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선생님. 완벽한 승소입니다. 고생했네, 김 변호사. 다 자네 덕분이야. 우리는 짧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살던 집, 며느리가 그토록 자신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믿었던 그 화려한 아파트는 법원 강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 통지서가 날아가고 집을 보러 오는 낯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며느리가 쌓아 올렸던 마지막 자존심의 성벽마저 완전히 허물어졌을 겁니다. 그 후의 소식들은 간간히 김 변호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경매로 집이 시세보다 헐값에 팔려나가고 그 돈이 모두 재개로 반환되자 그들은 결국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어울리고 싶어 했던 수준 있는 친구들은 가장 먼저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고 남편의 실직과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결국 아들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던 유일한 끈이었던 돈과 집이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 또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몇 달이 흐른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성필이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제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문자에는 어떤 변명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인정과 고백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녀석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녀석의 앞으로의 인생은 온전히 녀석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경매로 돌려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크고 화려한 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경치가 좋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온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서예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에는 누리지 못했던 여유와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은 제 유일한 혈육인 손주 준우의 이름으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수탁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준우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친권자인 아들조차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는 신탁에서 지원하되 그릇된 허영심이 아니라 건강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실패를 제 손주의 삶에서만큼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꽃다발 대신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소박한 들국화 한 줌을 사들고 갔습니다. 저는 봉분 앞에 국화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굳이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나직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소. 우리 성필이도 준우도 이제 다 제 길을 갈 거요. 그러니 당신도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그렇게 말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위로 한 조각 흰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지난 세월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마지막 응어리마저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듯 했어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의 집을 통째로 날려버린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